1941년 12월 7일 일요일 360여 대의 일본 전투기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전투기의 기수는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로 향했다. 항만에 정박 중이던 수많은 미국의 전투함과 항공기 위로 폭탄들이 투하됐다. 급작스런 기습은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진주만 공습 다음 날 미국 의회는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를 가결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즉시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단행했다. 1. 한국민은 한 개의 전투 단위가 되어 반침략 전선에 참가한다. 2.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기타 일제의 불평등 조약을 무효화한다. 3. 외부 최후의 멸망까지 혈전한다. 4. 난징의 괴뢰 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5. 한국 독립의 국제적 보장을 요구한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선언한 이 포고문은 세계 만방에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임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어 가고 있을 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을 예견했던 것이다. 중일 전쟁에 이은 태평양 전쟁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대하던 그런 독립운동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준비하며 독립운동가들은 통일된 대일전선의 필요성을 함께 느꼈다. 이것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 집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통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27년 이후 13년 동안 이어져온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대신 1940년 단일 지도체제인 주석제를 채택해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엔 김규식이 임명됐다. 지도체제의 변화와 조직 개편으로 활기를 띠게 된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계획을 확립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그것이다. 이 건국강령은 이미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삼균주의의 바탕을 둠으로써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임시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건설과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실현하여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유연성과 전시체제로 인한 독립운동 세력의 변화를 바탕으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 세력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그 후 10월부터 개원에 착수하여 1944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익 대통합을 통한 민족전선 통일이라는 대과제를 완성하게 된다. 독립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커지면서 임시정부와는 별도로 활동했던 그 무정부주의 계열 또 좌익 진영 세력들이 모두 임시정부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1940년대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이 총 집결한 그러한 임시정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될 때부터 이미 항일 무장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무부를 두고 있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직속 산하였던 군무부는 육군, 해군, 군사,
군수, 군법, 비서를 두어 일찍이 효과적인 무장투쟁의 기틀을 마련해 놨다. 군무부에서 대일 결전의 전략을 세우고 또 군대를 창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준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 확보 방책을 또 강구하고 중국 정부와의 교섭도 실무적인 선에서 담당을 하고 하면서 또한 이 전선 지역에 나가서 한국인 청년들을 규합해서 이 광복군에 참여하게끔 설득하는 그런 초모 공작의 어떤 지휘부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다각적으로 이 군사 전략의 어떤 총지휘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7월 10일 김구, 김원봉, 류자명은 중국 강서성에서 중국 정부의 수뇌부와 대조하여 한중합작의 필요성을 상호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임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이 탄생한다.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은 본격적인 항일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의 지청천이, 참모장의 이범석이 취임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기를 각국에 보내어 비록 조국은 잃은 상태지만 이를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광복군 창설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법규인 육군 임시군제 등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정식 군대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입니다.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대한제국의 국군,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무장 독립군의 정신을 개성한, 군맥을 개성한 그러한 무장 단체입니다.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은 이전의 여러 무장단체와는 차이점을 지닌다.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 아래 현대식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국광복군은 다양한 무기를 통해 이전과 다른 준비를 갖췄는데 특히 광복군 신분증과 무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하여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더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선진적 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이 결성되자 1940년 중국 내 항일 무장운동 세력은 충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과 화북으로 북상한 조선의용대의 양대 체제가 형성됐다. 1940년 한국광복군의 창설 시 광복군은 제1, 제2, 제3의 총 3개 지대로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광복군의 위상은 커져갔다. 1941년 시안에서 독자적 활동을 하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편성되면서 광복군은 모두 4개의 지대로 늘어나게 됐다. 1942년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며 제1지대로 편입됐고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이 됐다. 그리고 기존의 제1, 2호 지대는 통합하여 새로운 2지대로 편성됐다. 나아가 1945년엔 제3지대, 제3전구공작대, 제9전구공작대, 토교대가 결성되면서 광복군은 명실상부한 국군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30여 년간 벌어진 크고 작은 항일 무장 투쟁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고 여기에 조선의용대가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항일 독립전쟁을 계획하게 된다. 한국 광복군은 여성 부대도 두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로 구성된 이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병력을 확보하는 초모 활동이었다. 이주해온 한인 청년에서부터 강제 연행된 학병까지가 초모의 대상이었다. 중국 푸양시에는 이들의 초모 활동으로 집결한 청년이 70여 명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선전 활동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 활동을 벌여냈던 이들은 군사 훈련도 남자 대원들과 똑같이 수행했다. 우리는 간호대상으로서 들어가 있어서 의무대장이었었어. 내가 의무실에서 그랬는데 손난다 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해서 달리는 것도 똑같이 달리고 뭐 먹고 자는 것도 똑같이 달리고 다 하고 그랬어. 똑같이 그래요. 이렇게 힘을 모은 광복군의 군사활동은 1945년 우리의 힘으로 조국을 탈환하려는 국내 정진작전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의 전쟁 참여에 따른 확전은 연합군의 조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임시정부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자격으로 당당히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고 여기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이 세력 팽창을 한다고 하면 중국, 소련, 미국 이런 나라들과 충돌을 빚게 될 것이고 중일, 소일, 미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도 이런 미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일본과 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전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된 광복군은 활발한 연합작전을 펼쳐내게 된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이던 영국군은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적의 정보 수집과 심리전을 위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광복군은 미얀마와 인도의 접경 지역인 임팔로 파견돼 영국군을 일본군으로부터 구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광복군은 미 전략 첩보국 OSS와도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첩보 및 후방 게릴라전을 위해 준비된 이 작전은 납코, 이글 작전이었다. 극비리에 진행됐던 이 작전의 핵심 내용은 50여 명의 한국인 지원병을 한국으로 비밀리에 잠입시킨다는 것이다. 납코, 키드냅 코리아. 한국을 납치한다는 영문의 준말인 이 작전은 한국인을 한반도와 일본에 직접 투입하여 일본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적 후방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하는 것이다. 납코 작전을 위한 OSS 작전 계획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먼저 광복군 대원들을 미국 잠수함으로 국내에 침투시켜 국내에 거점을 마련하고 각종 공작과 인심 선동을 수행한다. 그 다음 OSS 측이 운반해온 무기로 적의 후방에서 무장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작전을 위해 임시정부와 미국은 1945년 6월 시안과 푸양에 광복군 OSS 훈련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OSS 요원들은 지형과 기상의 판단 방법, 각종 폭발물 취급 방법, 무선 통신 방법, 각종 무기 사용법 등의 훈련을 받았다. OSS는 임시정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인 이글, 즉 독수리 작전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한국 광복군 2지대와 3지대 대원들이 한반도 침투를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OSS 독수리 작전은 국내에 정진하여
우리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한국 광복군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독수리 작전은 당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장이었던 이범석을 총지휘관으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다. 시안과 북양의 광복군 1지대와 2지대는 함선을 이용해 제주도에 상륙한다. 다른 부대는 전함을 이용해 서해를 통해 상륙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부대는 육로를 이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진입한다. 제2지구는 충청반, 한경반, 강원반, 경상반, 전라반으로, 제1지구는 평안반, 황해반, 경기반으로 구성돼 한 곳이 아닌 전국 주요 지대를 한꺼번에 점령한다. 이들의 활동과 노력이 결국 그 선진 열강들의 그 정책, 대한 정책을 움직이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 민족을 반드시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1945년 8월 18일 한국 광복군 선발대는 여의도 공항에 착륙했지만 무장한 일본군의 거부로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은 1945년 8월 20일을 D-Day로 잡았지만 일제의 항복으로 안타깝게도 시행되지 못했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전선 각국 우리 국내 이자 그 OS에서 우리 특공대들이 이게 산산에서 나가산으로서 떨어지게 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었다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이제 안 되고 해방이 됐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결국은 참 상당한 지금 아주 뭐 이건 뭐 좀 일을 시작하고서 이것이 끝을 마치고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고 또 통일을 못 본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아주 우리들은 영광스럽고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하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러와 나르다. 일본의 세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일본의 탄압과 수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조국의 광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예견했던 독립운동가. 그들은 사상과 이념을 넘어 해방조국이란 기차 아래 서로를 통합시켜냈고 연합군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대일전을 치루었으며 새로운 조국 건설의 준비를 다져갔다. 눈앞으로 다가온 해방조국. 세계대전 속에서 그들이 보았던 유일한 것은 조국의 해방이었다.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리 너와 나로다.